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요새 우리나라 정치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야당에서 가장 서슴없이 하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할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측면에서 좀 문제라고 들릴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탄핵, 임기 단축 뭐 이런 단어들인데요.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 22대 국회 어지러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역할, 여당의 중심,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여당의 그 중심 되시는 분을 저희가 모셔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황우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한참 총선백서 작업 진행 중이신데 요 특위에 특정인 언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한동훈도 그렇고 뭐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뵙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만나 뵙는 것 자체가 가부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 백서를 내는 것을 이제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서라는 것의 성격이 까딱하다 보면은 과거에 대한 심판, 무슨 판결문을 쓰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선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개개인들,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는 당에서 선거를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그 공동위원장들이 있고 또 그 전략 뭐 여러 가지 조사 뭐 조직 뭐 많은 그러한 거기서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기획 단계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거기에 모든 그 지도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하려는 걸 하고 당의 일을 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 졌으면은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 근데 다시 백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춰내면은 변명이 시작이 돼요. 공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한테 받고 당대표가 물러났으니까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컨대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셨잖아요. 그것이 뭐 그거 재판하려고 쓰신 게 아니라 후대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누군가에 대한 단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살펴야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지침서, 미래에 대한 경기로 써야죠. 그거는 필요한데. 근데 제가 이제 21대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제가 썼거든요. 맞아요. 그때 부위원장이라고. 근데 사실 그때 그거를 다루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원인도 당연히 우리가 밝혀야겠죠. 근데 그 원인은 당사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었던 후보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해 보면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지 언론이 그리고 거기에서 낙선하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인을 자꾸 인터뷰를 해야만 뭐가 나온다. 더군다나 특정인은 인터뷰한다고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거를 지금 아주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질문을 하셔야지. 바로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특정인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당이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막 갈라지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으로 이게 선거를 치른다면 전략이 있고 그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는 이제 각계 후보자들이 하시는 거지만 그 전략은 우리는 이렇게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했고 또 전술에 그건 좀 세부적인 건데 우리가 뭐 홍보는 어떻게 했고 이런 거 쭉 하면데 여긴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졌다 또 이겼다 이런 것을 해서 잘된 점은 후대에 남겨주고 안 된 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대안도 만들어보고 이러는 걸 해야 그 가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주어를 그냥 당으로 해라. 그건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백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음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지방선거 때 읽어보면서 다시 좀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님보시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봐서는 저희들이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과가 안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은 당연한 겁니다. 또 야당은 그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제1호 당원으로 하는 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해야죠. 정권 심판하겠다 그러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걸 하겠다. 라고 해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과거 대 미래의 대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그냥 심판론에 매몰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거칠게 봐서라도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국민들 보시는 눈이나 그래서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그 듣고 싶으신 얘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일을 시켜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웠어요. 심판론에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총선 때 매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그래서인지 한편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뭐 아직 확실하게 의사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 그때 당시에 이제 당을 이끌었던 수장인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바로 출마하는 거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까 또 아니면 그걸 핑계로 안 나올까 아마 고심하실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 인물난이 좀 있거든요. 그게 저도 예전식으로 생각하면은 네.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이 비상식이기 때문에 아마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은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넓은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당에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라 엄정 중립을 해야 되고요. 과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잘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또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양식이라고 그럴까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요새 이렇게 볼 때는 당대표 경선에 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뭐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바람직한 관계,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 시장 말씀이 다 맞아요. 예. 저는 늘 그렇게 동감을 하면서 표현이 좀 거치시고 그래서 그런데 1호 당원이 우리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시면요, 당은 망해요. 또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 당의 제1의 여당으로서의 제1 목표가 돼야 되고, 다만 방법론이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벌써 3년차, 4년차 들어가시면은 자연히 민심하고는 거리가 돼요. 선거 치르실 때의 그 감각과 그 들으신 얘기보다는 정부의 거대한 조직과 또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그냥 거칠은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권의 얘기보다는 훨씬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또 아주 판단이 정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예. 그렇지만 이 민심이라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 때 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일이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영까지 시켜야 돼요. 전달만 오고 나면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건 당의 소임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이 전달돼서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복잡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우리 정치권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기술이라고 그럴까?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는 대통령한테 가서 소리라도 빽 지르고 오세요. 뭐 아니면은 뭐 다 집어 던지고서라도 오세요. 그거는 상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 간은 수시로 대화를 하는 채널을 열고 그리고 한 번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다든지 또 우리는 입법권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런 거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당정 대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뭐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고 또 정확한 민심을 전달을 하고 그 대안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대통령이 들어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아, 이게 맞구나. 또 아니면은 금방 민심이 떠나면은 반응이 안 좋아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뭐 자자분한 선거들이 계속 있을 텐데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 선거 그 민심과 떨어지니까 그대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크게 국민 앞에 사죄하듯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설득해서 성공하도록 해야죠. 그거는 정치권의 노하우예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라. 이렇게. 근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과거 새누리당 당대표를 맡으셨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여당 내 상황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요. 예. 제가 와서 몇 가지 놀랬어요. 우선 우리가요. 2년 동안에 아버지를 6번 바꿔서 제가 6번째 아버지예요. 예. 이번에 7번째예요, 대표가. 예. 당이 이 부모 없는 집안 같이 돼버렸어요. 구심점도 없고 우리는 끈끈한 동지애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과거에. 네, 과거에. 예, 제가 네. 일할 때는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딱 뭉치고 물론 거기도 험한 얘기도 오가고 모양 뭐 막 전쟁이 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의 당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면서 동지애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그럼 사랑 그러면 무슨 연애하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라 사랑이요. 애국, 애당, 당 사랑, 또 동지애, 우리 동지. 오늘도 제가 어려울 때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다. 그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 딱 뭉쳐야 되거든요. 많은 농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딱 뭉치는 그러한 것이 당인데 그게 많이 약해져서 이번 당대표 그런 거 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나라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단 당 내부 상황이 아니라 이 야권과의 협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22대 국회 상황도 벌써부터 녹록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게 오늘 또 윤종군 원내대변인 발언을 보니까 좀 기자들한테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 뭐 독점 시사하는 발언을 또 전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네 민주당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마 저희 당 때부터 시작했을 텐데 네. 논았어요. 그래서 국정을 같이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논았거든요. 또 우리가 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한테는 고난이 집중됐지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어요. 이게 만약 다수당이 독식하고 독점한다 그럴 때는 50.1%만 되더라도 국회 열 필요 없죠. 다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49%, 51% 대 49%다 하면 49%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51%가 그걸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만 많다, 우리 다수다. 그러면 뭐 49%는 4년 동안 집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으면 되겠네요. 결정했구나. 그거는 국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도 논고 법사위하고 의장하고 또 논고 이러는 자체 내에 견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가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초기엔 그러다가 내놨잖아요. 아 이거 우리 너무 그다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민주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 전통이고 원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또 오랜 전통을 따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통을 따르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원래 2당이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좀 원래 관례를 관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수당일 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198석이었어요. 예. 저쪽에 89석이었어요. 김진표 원내대표가. 우리가 다 놓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장이 우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니네가 해라. 니네가 동의해야 우리는 국회의장이 결의를 한다. 이러는 그 우리의 지혜였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49%의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주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을 존중하자.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도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51%의 국민과 49%의 국민이 하나의 의견이 내도록 변증법적인 정반합을 하는 게 그게 국회다. 그래서 국회의 지붕이 동그란 거 아니냐.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아마 민주당도 우리 이재명 대표 만나보니까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적절한 책임을 놓는 분담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 한 가지만 더. 그 이재명 대표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적이 궁금해지는 게 지금 그 뭐 이 모수 개혁, 뭐 이 우리가 연금 개혁 네. 문제 먼저 제안하고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연금 개혁 같은 것도 정부가 쭉 해온 거죠. 2년 동안 이상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받으시는 건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나누냐 요거의 다툼이잖아요. 그럼 지금 온 것이 44%까지 오셨으니까 정부는 43%까지 해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의견이 43%도 용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됐다 그러고 빨리 우리가 할 일은 일정을 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고서 구조개혁은 뭐 한번 논의만 해보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럼 치밀한 일정을 따고 정부가 안을 내고 야당을 도와야 돼요. 니네가 그럴 때 지금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한 구조개혁은 이건데 쟁점 괜찮으냐? 괜찮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 그리고 이거 되면은요, 우리가 한 걸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우리 당이 같이 한 걸로 국민께 받다 이렇게 상신을 해야죠. 국민은 그걸 받으시면 되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했는데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어떤 거 짚어볼까요? 그 뭐 하건 아니 내용이 왜냐 좀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회고 이분이 참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래야 되는데 네. 막 미국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그거 아니라고 나오고 뭐 갑자기 뭐 타지마할인가 뭐 그 얘기 나오고 야, 막 그렇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아주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나 궁금해서요. 전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거기서 시분 뵀으니까 주니까. 안 갈 수 예, 예. 있나요? 그래서 예. 가서 차담을 나눴는데 그때 책을 한 권 주실 줄 알았어요. 암만 기다려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길에 한번 사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읽었거든요. 예. 근데 회고록은 또 내시면은 그만한 비판이 따르죠. 그래서 이제 살아 계실 때 회고록을 내면은 많은 이제 현재의 문제가 돼 버리니까요. 그거는 아마 저자이신 우리 전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아마 거의 적당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네. 내후 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연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그 싶습니다. 우리 허 네. 대표가 저한테 오더니 친정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허은하 대표. 우리 딸이 지금 친정에 왔나 이런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잘 저거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 표가 아쉬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연대할 수 있는 거 연대하고, 같이 늘 토론도 하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지 말고 같이 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원내대표끼리 잘 얘기해서 원내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한테 원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우리가 거기도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후원할 거나 지원할 거 있으면 하고. 네. 지금 앞으로 아까 대표님께서 보수의 가치, 평소에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보수의 가치는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요, 저보고도요, 쿡 찔러서 한마디로 얘기하라 하니까 제가 막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니페스토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예. 여연 보고요. 네.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도 무슨 선언문 하듯이 뭐 하나 해서 최소한 다 하게. 근데 이제 보수라는 건 이게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 보수당, 보수의 가치가 그 나라의 백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당에 가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 자유 아니에요. 예.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당 예. 아니에요. 이 어른은 민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유, 민주, 공화국이 우리의 기본 사상에 당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선출해서 국민 앞에 내세웠던 대통령이 자유, 민주, 공화를 다 성공적인 당이었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가치, 그리고 교회나 사찰의 이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세한 그 내용 자체는요, 저희가 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수의 가치 말씀을 해주셨으니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뭐 혁신, 개혁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뭐 김종인 비대위가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부분들을 꺼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당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요, 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고 많이 얘기 들어요. 심지어 제가 5.18에 참여만 해도 황 비대위원장 또 저런 짓 한다 이랬는데,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자유민주운동의 하나의 국가적인 이제 행사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내에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정치권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등장한 정치인이 바로 우리 황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치가 사라졌고요. 제가 볼 때에는 대치하고 투쟁가들은 많은데 정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걸 뭔가를 요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진짜 찬물 속에 한 줄기 햇빛같이 맞아요. 정치는 원래 이렇게 했어야 했지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만 몰랐네요,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거 많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소야대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요. 그런데 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나 뵀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황 대표하고 자기가 황 대표가 198석이고 자기는 89석인데 하나도 자기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우리의 하나의 쌓여 있는 전통이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 후배님들께 얘기하고 또 그때 그래서 국정개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값 등록금도 그때 했고요. 네. 그 어려운 한미 FTA도 그때 했고요. 또 미디어법도 그때 됐고요. 하여간 제가 1년 사이에 6건의 중대한 거를 해결했는데 1년 만에 6건이면 2달에 한 건씩 큰 국정과제를 해나갔거든요. 김진표 대표 없었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걸 강행을 그때는 집권상정 강행 방법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편안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198석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은요, 민주당 가치가 확 올라가죠. 우원식 의장, 신임 의장도 어떻게 뭐 기계적 중립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중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으세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나오신 의장님이니까 민주당한테 해롭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우원식 의장님도 이번에 그 선출 과정을 보니까요, 이 어른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보고요. 의장은 2년으로 정계 은퇴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좋은 걸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백서 문제다 뭐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신경 쓰지 게 신사를 많이 아유, 별 말씀. 제가 신세 많이 지죠.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가 사라진 시대, 그래서 정치인이 그리워지는 시대에 우리한테 정치인이라는 모습을 다시금 일깨워준 분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네. 정치는 일해야 합니다. 정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정치는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그런 필요성,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